안녕하세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김웅래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래 지금 오늘 하는 이 행사의 가장 큰 트랙의 줄기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 쪽보다는 데이터 과학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처리하는 곳이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목도 엘라이서치와 파이썬을 이용해서 맨 땅에서 데이터 분석하기라고 지어 봤는데, 엘라이서치 쪽이 데이터를 준비해서 서빙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 실제 파이썬에 있는 사이클론 같은 걸로 분석하는 파이썬 쪽이 이제 분석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가지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바 카페라는 커뮤니티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 밑에 하단에 있는 두 권, 그 엘라이서치 관련돼서 한빛미디어에서 나온 책이고, 위에 이제 엘라이서치 실무 가이드는 이제 위키북스에서 나온 책인데, 그 엘라이서치 관련 업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책을 조금 많이 최근에 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이제 질문 같은 거 좀 받을 건데, 질문해 주시는 분들한테 경품으로 네, 책을 좀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크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일단 좀 흥을 좀 돋구려고 최근 5년간의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분석을 좀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막 들어가서 보시면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어떤 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서 이제 엘라이서치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크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차트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것들을 5년치를 쭉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12월에 최고치를 찍고 이제 비트코인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쭉 하락 추세로 가다가 그 몇 달 전부터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면 US하고 KR로 나눠서 지금 제가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그러니까 미국 달러 기점으로는 이제 2017년 12월이 가장 피크치를 찍었었고요. 한국 원화 가치 기준으로는 2018년 1월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두 개가 왜 다른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잠깐 재미있게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차트를 한번 그냥 쭉 한번 훑어보면 2017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고요. 2018년 1월에 최고가를 갱신했고, 그 이후로 이제 대폭락을 맞았죠. 그러다가 이제 쭉 횡보를 하다가 2019년 초에 바닥을 다지고 차트상 반등을 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원화로 1,700만 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지금 다시 1,500만 원대로 주저앉았어요. 등락폭이 굉장히 크죠. 이 차트는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만든 차트라 가지고 이 지금 끝부분에 있는 이 상승 차트가 좀 누락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1,70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보면은 딱 보면 옆에 이거 되게 유명한 차트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거 민스키 리스크 차트인데 비슷하죠. 5년 차트를 쭉 놓고 보면 우리 한창 막 비트코인에 막 열광해서 들어가는 그 시점하고 이 민스키 차트에 있는 이제 실제 피크였던, 대중이 참여가 됐던 그 시점의 차트와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포와 추매와 좌절 단계를 거쳐서 이제 정상화 오는 단계. 근데 과연 이게 저 단계일까? 사실 의문은 들죠. 저 옆에 있는 비트코인 차트들을 특정 부분을 잘라서 확대해서 보면 그 부분들이 다 민스키 차트랑 비슷한 구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보셨을 때 5년간의 전체 차트를 봤더니 민스키 차트 기준으로 거의 정상화 단계에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거의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들어갈 때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다시.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제 지표들을 좀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미국 증권 지수나 동북아시아 증권 지수, 그다음 환율, 그다음 비트코인 원화나 달러 가치에 대한 것들을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미국 증권 지수 보면은 일단 5년간의 다우 지수에 대한 차트입니다. 차트를 쭉 보시면은 2016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역대 2만 불 돌파를 처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구호로 미친 듯이 경제 쪽으로 이제 뭐 쭉 하셔가지고 거의 피크치를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치고 올라가다가 2018년 11월에 팽이라고 부르는데 뭐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페이스북, 그다음에 아마존,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쭉 그 대기업들을 모아서 팽이라 부르는데 요 정보통신 관련된 팽 기업들의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추세가 꺾였다가 다시 이제 횡보하는 형태로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 지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스닥 지수도 거의 비슷한 횡보를 보입니다. 거의 미국 지수들은 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 S&P 500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같은 시기에 동북아 쪽 증권 지수 쪽을 조금 살펴보면은 먼저 코스피를 한번 보면 우리 이제 코스피 5년치 중에서 이제 중요한 시점을 좀 놓고 보면은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그 대북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대북 화해 무드에 이제 쭉 무르익으면서 주가가 급등하다가 2018년 6월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 결과가 별로 뭐 좋은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지 주가가 이제 하방 국면으로 접어드는 식으로 차트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하던 시절에 올랐던 주가들을 다 반납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 지수 한번 보면은 2015년 초반까지 중국이 굉장히 강세였어요, 주식이. 그래서 연평균 10% 이상 막 성장하면서 주가가 최고치를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2015년 5월에 중국의 경제 위기가 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락하는 것들을 계기를 해서 미국에서 계속 위안화 절상에 대한 어떤 압력을 계속 가하게 되니까 주가들이 회복을 못하고 전고점을 못 가고 계속 횡보하는 이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지수 보시면은 일본은 예전부터 계속 거의 한 10년 정도 그 제로 금리로 쭉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서 돈을 시장에 풀게 되는 거죠. 은행에 맡겨봤자 그 이자를 안 주니까. 그래서 그 돈을 다 주식으로 가게 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아베노믹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정책이 이제 안 먹는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2016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로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기면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저금 안 하겠죠. 그래서 은행에 돈을 다 빼서 그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주식시장으로 가게 되고 뭐 그러한 정책에 힘을 입었는지 아무튼 일본 니케이 지수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환율을 보시면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5년간 뭐 크게 뭐 등락폭이 심하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일단 지금 차트를 보시면 5년 주기로 전 고점이 한 1,200원 이제 좀 1,250원이 최고 고점이었는데 지금 시점 차트 딱 보시면은 거의 1,200원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이제 지금 시점에 해외여행 가시면 손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율 같은 거 조금 참고해 보시면 이제 해외여행 가실 때 어느 시점에 환율을 해야지 더 싸게, 더 좋게 이제 해외여행 갈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안화 환율 보시면 위안화 환율은 등락폭이 되게 심합니다. 뭐 제가 뭐라고 속단은 못 드리겠지만 미국하고 무역 분쟁 때문에 뭐 아주 환율이 급격하게 등락이 심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 엔화는 그냥 쭉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간 차트들을 쭉 모아가지고 같이 보면은 조금 뭐가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백데이터들을 좀 준비해 봤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탐색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려고 합니다. 주가 상승률을 한번 보려고 데이터를 상승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미국 주가들 딱 보면 패턴이 비슷한데, 보시면 5년간 약 50% 정도의 상승률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에 반해서 한국 차트랑 미국 차트를 비교해 보면 그래프가 극명하게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5년간 미국 주가가 약 50% 상승한 거에 비해서 국내 주가는 결국은 제자리 걸음한 거죠. 아까 차트에서 보셨겠지만 그 문재인 정권 전에 있던 주가로 다시 회귀했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중요한 포인터들을 확인해 보시면 이제 뭐 1차 북미 정상회담 시점, 2차 북미 정상회담 시점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주가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국가적인 이벤트에 따라 가지고도 뭔가 좀 데이터를 좀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미국하고 중국 쪽 한번 보시면 중국 쪽은 미국하고 거의 조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중국 상해 지수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들어서서 미중 무역 분쟁이 막 본격화되면서, 이거 조금 재밌는 게 처음에는 미국 쪽 주가가 오르다가 미국 쪽 주가가 오르고 중국 쪽 주가는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몇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미국 쪽 주가도 같이 꺾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분쟁 하게 되면 서로 관세를 매기는데 서로 타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일본은 미국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는데 왠지 그냥 일본의 주가 상승률은 일본이 이제 기축통화의 역할도 하잖아요. 엔화가. 그래서 달러 다음 엔화가 거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좀 봤을 때 이제 조금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다 같이 내려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 비교해 보실 수가 있고, 한참 이렇게 째려다 보면 뭐가 조금 보일 듯 말 듯 하죠. 이렇게 보면은 최근 5년간 전 세계 주가 비교해 보면은 미국과 일본 증시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한국하고 중국 증시가 또 비슷하게 움직이고, 대략 이런 방향성을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가 지수하고 비트코인 상승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같은 기간에 주가가 한 10%, 20%이 정도 오를 동안 비트코인은 최대 3000% 상승률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5년 전에 비트코인 사셨으면 30배 먹는 거죠. 주식 샀으면 10%.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하고 나스닥만 놓고 따지면은 미국 주가 패턴이 비트코인 가격 패턴하고 좀 무관하게 움직여요.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해서 주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하고 중국 패턴 딱 보시면은 하락하는 시점에 같이 하락을 합니다. 뭔가 영향력이 조금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조금 드시죠?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한번 쫙 비교해보면 뭔가 조금 차이점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시장 형성 단계에서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주가가 조금 같이 상승하는 곡선을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비트코인 피크치를 찍고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시점을 쫙 살펴보시면 그 시점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주가도 같이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트코인 폭락하고 주가의 폭락은 뭔가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 패턴하고 비트코인 등락폭이 반대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차트를 보시면 이 보라색이 비트코인 가격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데 반면에 나머지 주가들은 전부 떨어지고 있죠. 요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이미 한번 검증된 비트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봅니다. 지금 얘기 드린 거는 전부 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가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시기에 동북아시아 환율도 조금 비교해 봤어요. 쭉 보시면 뭔가 패턴이 약간 다른 걸 느끼실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폭에 대한 차트를 같이 그려서 보면 뭔가 또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치였던 구간에 비트코인 가격하고 환율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가거나 아니면 달러로 가거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저희가 이제 주어졌던 그냥 데이터들을 그냥 한번 쭉 탐색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가가 되시면 데이터를 받게 되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쭉 전체적으로 훑어보시죠. 그거에 대한 과정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탐색해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설을 한번 세워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데이터 분석을 주 업무로 하시는 분이 많은지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주 업무로 하시는지 많은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보다는 데이터 엔지니어에 조금 가깝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데이터 분석가의 입장은 뭔가 잘 정제된 데이터를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게 주 업무라고 봤을 때 데이터 엔지니어의 측면으로 살펴보면 데이터 분석가들이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게 데이터들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조금 정의 내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에 좀 속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실무로 나가보시면 이제 막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막 회사에 쌓여 있을 거고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려고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데이터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DB에 있는 데이터 쿼리를 한다 그러면 예쁜 테이블이라는 틀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쿼리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SQL 가지고 그룹핑을 한다던가 썸머리를 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를 뽑아 보실 수가 있는데 실무에 나가면 그렇게 예쁜 테이블 형태의 틀에 데이터가 담겨 있지 않아요. 다양한 포맷의 파일로 돼 있거나 아니면 다양한 디스크 형태로 저장돼 있거나 아니면 어떤 메모리 상태에 존재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뭔가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예쁘게 정제를 해서 내주는 것까지가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의 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계가 지나면 그 정제된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가에게 넘겨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짭이 이제 데이터 분석가라고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회사 가시면 구분이 거의 모호해요. 경계가 되게 모호하고 둘 다 할 수도 있고 뭐 일부만 할 수도 있고 막 되게 모호한데 대부분은 그 전체를 다 훑게 되지만 내 롤에 따라 가지고 어느 곳이 더 비중이 크고 작고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일단 데이터 분석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스캐터 차트부터 쫙 그려보죠. 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쫙 훑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주가하고 환율에 대한 데이터들을 쫙 한번 펼쳐서 분포도를 한번 쫙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주가 환율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떠한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와 상관관계가 얼만큼 있는지를 쭉 보시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진한 빨간색으로 갈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거고요. 밑에 진한 파란색으로 갈수록 상관관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관계 차트를 쫙 그려보면 어떠한 데이터와 어떠한 데이터가 얼마만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상관관계가 높은 애들을 뽑아서 좀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한번 훑어봤고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클러스터링이라 해서 어떤 데이터가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과정들을 또 한번 훑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주가 환율들을 쫙 클러스터링해서 어떤 부분들이 얼마만큼의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찾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요 데모로 만든 차트들은 되게 데이터의 좀 종류라던가 속성이 되게 작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신빙성은 굉장히 떨어지죠. 실제 실무로 나가보면 뭐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뭐 클러스팅이나 뭐 연관관계 분석 이런 것들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달러하고 원화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차트로 그린 게 달러 가격이에요. 그리고 그 주황색 차트로 그린 게 원화 가격인데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 가격이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하나 가격으로 비트코인 산 거를 다시 달러로 환전하는 그 과정에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하나 가격이 더 싸게 되죠. 그래서 전체 차트를 쫙 보시면 주황색 차트가 밑에 하단에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급등 장세였을 때는 약간 차트가 달라진 거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거래소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러로 계산이 되는지 원으로 계산이 되는지 이렇게 계산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가격에 대한 차이를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던데 그 프리미엄이 어떤 거래량의 차이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최대치일 때 일부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거 보실 수가 있죠. 좀 확대를 해보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이 사이에 역전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량도 많고 거래 금액도 크고 그리고 실제 원화 가치가 컸기 때문에 차트가 뒤집힌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이례적인 현상이어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신조어가 막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최대 막 20%? 20%까지 막 프리미엄이 막 붙었었죠. 오늘 시점에 아까 비트코인 급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시점에 김치 프리미엄이 얼마일까요? 제가 아까 좀 계산해보고 왔는데 거의 7%, 8% 됩니다. 그러면 고점일까요? 저점일까요? 왠지 차트상으로만 보면 김치 프리미엄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점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이런 뭐 그냥 가설로 현재 7%입니다. 김치 프리미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을 나눠서 보실 수가 있어요. 김치 프리미엄인 구간에서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였나. 쫙 보시면 비트코인 상승할 때 주가는 떨어지고 비트코인 하락할 때 주가는 상승한 걸 보시죠.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갔다가 주가로 갔다가 이런 것들로 움직였을 거다. 이런 가설을 아마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도 보시면 비트코인 급락할 때 달러 환율이 상승한 거 보실 수가 있죠. 뭔가 영향한 게 있어 보여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최고치인 구간만 딱 잘라서 비트코인 주가 환율에 대한 데이터 차트를 쫙 그려서 봤더니 뭔가 관계가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 우리가 탐색해봤던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막 가설들을 쭉 세웠잖아요.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분석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전반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분석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분야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쁘게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아까 그 차트들은 뭔가 예쁘게 정제된 과정을 거쳐서 뭔가 이제 다양한 분석 툴을 가지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제된 데이터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하루에 처리되는 평균 트랜잭션 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2013년 하루에 한 5만 건 트랜잭션이 일어나던 게 2019년에는 50만 건 일어납니다. 약 10배 이상 증가했죠. 비트코인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걸로 동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모든 거래 내역이 로그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블록체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조회를 하면 처음부터 오늘 날짜까지의 모든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들을 볼 수 있는 거를 블록체인이라 그러는데 그 블록체인에 대한 사이즈는 필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겠죠. 전체 히스토리를 남기기 때문에 2013년 기준으로 25기가 정도 되던 이 블록체인 사이즈가 지금 225기가입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얼마가 될까요? 비트코인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게 뭐 리니어하게 증가하진 않고 막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거의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된 총 트랜잭션 수, 하루에 트랜잭션이 쭉쭉쭉 일어나는 것들을 다 모아서 전체 누적된 트랜잭션을 분석해보고 싶은 거예요. 2013년에 한 2천만 건 정도의 트랜잭션이 존재했는데 2014년에 보니까 4, 5천만 건 정도의 트랜잭션 수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약 20배 이상 증가했죠. 데이터 사이즈도 엄청 크고요. 데이터의 카운트도 엄청 많고요. 로우 데이터가 점점 커집니다. 로우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루기는 점점 힘들어지겠죠.
지금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만 드렸는데 오늘 살펴봤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 주가, 환율 이런 것들 다 모아서 같이 종합 분석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겠죠. 이게 데이터, 로우 데이터 처리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분석가라는 롤과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롤을 나눈 이유는 뭔가 너희들이 더 잘하는 거에 집중해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데이터들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얘가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데이터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광풍이 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 데이터 분석의 현실을 살펴볼까요? 데이터 정제가 80%고요. 데이터 분석이 20%입니다. 누구나 다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 하죠. 재밌으니까. 하지만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정제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어렵고 노가다도 많고 삽질의 연속이고 이런데 하다 보면 이것도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쌓이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데이터 정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이 차트 많이 보셨죠? 데이터 사이언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스킬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보면 어떤 업무 도메인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수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박자가 다 어우러져야지만 데이터 사이언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특히나 데이터 프로세싱, 거의 새로운 데이터들이 막 생기게 되면 대중이 없거든요. 뭐 이 개발자들한테 쉽게 하라고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거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포맷도 짜고요. 자기 마음대로 막 밸리데이션도 안 하고 어디에는 데이터이고 어디에는 데이터 없고 막 노이즈도 되게 심합니다. 어떤 코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코드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지 뭔가 그걸 그룹핑을 하는데 코드에 대한 일관성도 없고요. 실제 데이터들을 막 보다 보면 되게 뭔가 전처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우리가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시면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업무를 개발합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개발 기간 1년이 소요됩니다. 이러면 거의 앞에 한 3분의 2 정도는 데이터 정제하는 과정에 다 투자하게 됩니다. 이게 참 현실상 되게 어려운 거죠. 실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곳에 이제 집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대용량 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면 일단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4가지 단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로우 데이터 수집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은 로우 데이터 정제하고 저장하는 단계고 그 다음은 이제 분석 데이터를 실제 제공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서빙을 할 수 있는 단계고요. 실제 마지막 4번째 단계가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단계. 이렇게 4개를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정제라는 과정은 무엇이냐 하면 앞에 설명드렸던 1단계, 2단계, 3단계를 데이터 정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뒤에 있는 4단계가 데이터 분석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업무 롤을 해보시면 8대2 정도의 비중입니다. 1단계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는 뭐를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보면은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돼요. 파일도 될 수 있고 API가 될 수도 있고요. 소켓일 수도 있고 어떤 메모리상의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종류에 따라 가지고 수백 수천의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수집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를 일관되게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이제 정제하고 저장하는 작업이 이제 실제 정제하는 곳에서 핵심 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비정형 데이터를 구조적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기준의 형식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아까 비트코인도 따지고 보면 날짜 기준으로 시간 순으로 쭉 소팅해서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던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시계열 기준의 형식을 많이 선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코드 기준으로 데이터들을 핸들링할 수 있게 만드는 형식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데이터에 대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이죠. 뭐 PK도 만들어야 되고, 포링키도 만들어야 되고요. 필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없으면 채워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밸리데이션도 필요하고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의 시간들이 이 데이터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들이 끝나게 되면 실제 데이터를 예쁘게 저장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틀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틀 기반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게 제공할 수 있게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와의 통합도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도 필요합니다. 특히나 수정이나 삭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단순히 그냥 쌓기만 하는 거에 비해서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어떤 데이터라면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고민하게 되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는 저장된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집계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데이터들이 뭔가 API 형태로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공되는 데이터에 대한 인터벌 조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년간 1억 건의 데이터가 있다. 그럼 이제 로우 데이터로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1억 건을 줘야 되는 거고, 그냥 추이를 보겠다. 1년간. 그러면 대략 뭐 월 단위로 데이터들을 썸머리해서 주거나 일 단위로 썸머리해서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인터벌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과정들이 이 단계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집계를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 대량의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집계를 하는 그런 노하우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 과정까지가 끝나면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이제 API 형태로 받아서 처리하게 되고요. 뭐 사전에 약속된 파라미터에 의해서 데이터 인터벌을 처리하고, 뭐 로우 데이터나 일간, 월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도구들은 뭐 취향껏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이썬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뭐 실무 딱 나가면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데이터 분석할 거니까 빨리 데이터 내놔 막 이렇게 하게 되죠. 여기서 터져야 되는데 나름 준비한 건 안 터지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각각의 단계별로 적합한 플랫폼을 직접 구현해야 된다는 건데요. 앞서 설명드린 정제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 그러면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이 앞단계의 과정을 엘라스틱 스택을 이용하면 손쉽게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데이터 리소스를 프로바이딩 할 수 있게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얘가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엘라스틱 스택이라는 그 큰 아키텍처 안에 비츠, 로그스테시, 엘라이서치, 키바나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제품군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비츠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경량 데이터 수집기예요. 1단계의 역할을 하게 되죠. 로그스테이시는 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를 뭔가 재처리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의 어떤 정제 과정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엘라서치 같은 경우는 실시간 데이터 저장 및 집계가 가능한 데이터 저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잘 정제된 데이터들을 대량으로 저장해서 시계열 형태로 집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저장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키바나는 엘라서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 집계를 할 수 있는 분석 툴입니다. 근데 이제 키바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택 사항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팍이나 R이나 뭐 이런 것도 선호하시면 그런 걸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쭉 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앞에 이제 정제 단계에서는 엘라스틱 그 스택을 이용해가지고 로우 데이터 수집에는 비츠를 이용하고요. 로우 데이터 정제 및 저장하는 곳에는 로그스테이시를 이용하고, 실제 분석 데이터 제공할 경우에는 이제 엘라서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REST API 형태나 다양한 뭐 포맷으로 데이터를 제공해 주게 되고, 4단계의 분석 과정은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될 수 있겠죠. 비츠 같은 경우 보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파일 형태의 데이터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 형태의 제품들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패킷 레벨의 어떤 데이터들도 다 수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매트릭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바 프로그램 쓰신다고 그러면 뭐 GC 수치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쉽게 수집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 뭐 하트비트나 뭐 윈도우즈에 있는 이벤트 로그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예로 이제 샘플 하나 만들어 봤는데, 별도의 개발 과정이 필요 없고 이렇게
VI 여셔서 한 10줄 정도 코딩해 주시면 데이터 수집을 시작합니다. 장점은 개발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아키텍처 구성을 통해서 대용량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초당 막 수십만 건의 데이터가 쏟아지는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검증도 다 됐고요. 여기에 더군다나 더 매력적인 건 개발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제품 설치하시고 요 스크립트만 설정하셔서 런 시키시면 됩니다. 이따가 데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 관계를 거쳐서 수집이 되면 데이터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제품이 로그스탯입니다. 요 그림 보시면 로그스탯이라는 놈이 중앙에 있고 앞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인풋으로 막 들어오게 되면 로그스탯에서 어떤 가공 과정을 거치고 뒤에 단으로 아웃풋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기본 컨셉은 이거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인풋, 필터, 아웃풋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실제 얘도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비치와 마찬가지로 제품 설치하시고 스크립트 몇 줄 짜 넣으시면 정제와 저장 과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 데이터 한번 보시면 인풋, 필터, 아웃풋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죠. 제이슨 형태로. 인풋에 보시면 지금 정제할 데이터를 스트림으로 받거든요. 이 코드 보시면 5044번 포트로 비치에게 데이터를 받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필터 영역에서는 수집된 로우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정제를 하게 되거든요. 보시면 뭐 뮤테이트, 그록, 데이트 이런 이런 함수들이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정제하라라고 저희가 정의름을 내리면 됩니다. 그럼 데이터 스트림들이 쭉 들어오면서 저희가 정의한 이 스크립트에 의해서 데이터가 정제가 되고 그 결과물이 아웃풋에 정의한 지금 보면 엘라이서치 쪽으로 데이터를 쏴라 11230 포트로 쏴라 이렇게 정의해놨는데 뭐 엘라이서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아웃풋으로 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스탯을 이용해서 이제 2단계 데이터, 로우 데이터의 정제 및 저장 작업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매력적인 거는 개발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실제 2단계까지 끝나게 되면 로그스탯에서 엘라이서치 쪽으로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엘라이서치 쪽에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조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엘라이서치는 기본적으로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 저장소고요. 데이터 인덱스라는 형태의 데이터가 저장되게 되면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샤드로 분산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노드 형태의 데이터가 나눠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상 데이터가 거의 무제한으로 저장이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시스템 운영하면서 저희 클러스터에 그러니까 데이터 물리적으로 따지면 이제 몇십 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카운트로 따지면 몇백억 카운트 이 정도의 데이터들 상시 이제 운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사이즈나 볼륨을 운영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론상 하드웨어가 꽉 차면 노드를 하나씩 추가하면 그 용량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고 데이터 처리하기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입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쿼리 하실 수가 있고요. 얘가 또 되게 좋은 게 다양한 언어들에 대한 API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자바 클라이언트도 제공하고 파이썬 클라이언트도 제공하고요.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뭐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 차트들에 대한 데이터를 그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쪽에다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놓고 API로 파이썬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럼 파이썬 입장에서는 그 API를 가지고 다양한 사이클론 라이브러리를 돌려서 차트를 그리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엘라스틱 스택은 매우 훌륭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고 요 얘기 한 줄을 하기 위해서 이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요런 책이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주시고 뭐 좋은 소리 쓴 소리 다 나눠주시면 더 좋겠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방금 설명드린 거를 좀 데모로 좀 준비해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치 프리미엄 코딩 없이 김치 프리미엄 차트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게 빗썸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API를 제공해 줍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원화로. 그래서 이 API를 제가 원하는 틱으로 이렇게 막 호출하면 그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을 수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트렉스라는 사이트를 보면 여기는 이제 외국계 거래소인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실시간 가격을 줍니다. 이 API는 원화가 아니고 이제 달러로 주게 되거든요.
그럼 그 두 개의 갭을 비교해서 차트를 그리면 김치 프리미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봤던 비츠와 로그스태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짜는 겁니다. 빗썸에 있는 API가 이렇게 생겼는데, 포맷이 이렇게 생겼는데, 인풋에 URL에다가 이 API를 주고요. 필터에서 뭔가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으로 엘라서치를 쏘고, 그리고 비트렉스 API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풋에서 이 API를 받아서 필터에서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아웃풋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엘라서치를 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엘라서치 쪽에 이렇게 누적이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집계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엘라서치 쪽에서 이런 집계를 애그리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애그리게이션을 해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차트로도 그리실 수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렇게 로컬에다가 데이터들을 이렇게 실행을 해놨어요.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 집계된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이 빗썸 원화. 지금 요 녹색이 저거거든요. 이제 외국계 거. 프리미엄이 차이가 나는 거 보시겠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한 7% 정도의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략 이 정도의 갭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비트코인이 뭐 광풍이 불어서 뭔가 한국에서 많은 거래가 일어나면 갭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2017년에 피크치 찍었을 때는 거의 20%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요. 오늘 시점에서 거의 7%입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